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신 최재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께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셨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스페인 친선교류협회 회장, 한국 캄보디아 친선교류협회 회장, 한국 이탈리아 친선교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4년부터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한국-일본-국제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계시며 17대, 18대 국회의원에 이어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디지털 융합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학생들은 빨리 선생님들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강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 박수 받기 어려운 세상이라서 오랜만에 박수 받아보니까 한 번 더 받고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입니다. 소리까지 질러주신 분들 학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병문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도 했었고 건설교통위원회, 지금 국토위죠. 국토위도 했었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했었고 정보위원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획재정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이제 주로 경제정책, 예산, 조세제도, 또 이제 통화, 한국은행 같은 통화 제도들을 소관하는 부처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제목을 디지털 융합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제 주특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요. 이 문제를 관찰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시대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저도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주제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감히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즘에 그냥 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문명적 이동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8년 7월 서태지 씨의 앨범을 판매하는 현장에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진풍경이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도 이런 풍경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강남스타일 그리고 연이어서 젠틀맨이라는 이 유튜브를 공개를 해서 세계적인 이 가수가 됐죠. 그런데 줄 서서 이런 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화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가수가 소위 말해서 음반을 낼 때 특히 신인 가수들이 가수에 데뷔하고 유명해질 때는 공식화된 것 같은 루트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작곡가를 만나야 됐고 그리고
프로모션 해주는 이제 회사를 또 만나야 했고, 음반을 돈 들여서 내고, 또 방송국에 또 그런 것을 틀어줄 것을 또 의뢰를 하고, 그래서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가요 톱10쯤에 들어가면 정말로 유명한 이제 가수, 히트곡을 내는 이제 가수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무료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를 해서 꼭 싸이 같은 대형 가수 아니더라도 인디 밴드나 많은 가수들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단위의 매니아층들을 형성을 해서 제법 안정적인 이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데뷔하고 활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넘겨주시죠. 문명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변했던 이런 과정에서 전자정보통신기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또 21세기 이제 초반까지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죠. 이 전자정보통신기 시기에는 이동통신과 데스크탑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상에 이제 분리가 확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려면 데스크탑에 앉았어야 되고, 그리고 통신은 별도의 휴대폰을 통해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2008년쯤부터 디지털 융합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과 휴대폰, 통신의 기능을 융합해버린 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의 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그리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본격화되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데스크탑에 앉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사냥할 수 있고, 그 이동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속도가 보장됐고, 또 동시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매체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일방통행식 정보 전달 체계를 일거에 불식시키면서 가령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이 과거에는 그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빔밥의 이제 양념 또 그 야채와 같은 겁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놓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공간을 통해서 그것은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원재료 정도로 이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보도에 대한 자기 의견들을 달면서 이 공간에서 거대하게 융합이 되고 비벼지면서 여론 생성의 주체로 시민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도구의 융합을 넘어선 인문학적 변화, 사회과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문명의 이동으로 개념화해도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런 도구의 변화, 문명의 이동의 중심에는 역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전남대 학우 여러분들이 각각 전공하는 거, 지향하는 거 다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민이 출현했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새로운 시민들이 출현을 했는데, 이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 변화가 있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체로서, 이 정치적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들은 어떻게 개념화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는 이 참정권이 귀족 계급에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형식은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지만 참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귀족에게만 부여된 것입니다. 15세기 이후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절대 왕정 하에서 중상도시 내의 시민들에게는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조금 더 확장적 시민권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혁명, 산업혁명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7, 18세기에는 제한적으로 일반 대중, 다시 말해서 국민 일반에게 이 주권, 정치적 권리 등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양성 간의 문제, 남녀 불평등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이런 것은 여전했고 확장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권들이 확대되어 왔지만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이라는 개념은 범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었지만 시민은 그중에서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명명해 와서 그 양적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의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산다면 그중에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로마 시대에는 귀족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였고,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 중상 도시 내 시민들로 확장은 됐지만 역시 제한적이었고, 또 시민 산업혁명 시기에도 더 확장은 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양적 틀과 시민의 양적 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계급 질서와 식민지 질서들이 붕괴가 되면서 민주주의, 일반적 민주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참정권이라든가 정치적 권리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세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수직적 매스미디어, 다시 말해서 이 시민들을 대상화시켜서 권력이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한 뉴스, 신문을 통한 뉴스, 또 TV를 통한 뉴스, 이런 것이 대중들은 이런 뉴스에 반응만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 시기를 거쳤습니다만 일방적인 정권 홍보의 도구로 매스미디어가 활용이 되거나 또 정보도 국민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그래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틀은 확장됐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계기였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소위 말해서 노무현 바람이 불고 노풍이 불면서 댓글을 달고 인터넷에서 퍼날르기를 하고 이래서 오후에 투표율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인터넷 시대의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민은 정치 참여를 자발성에 입각해서 시작하고 극대화시키기 시작한 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시된 정치 질서와 권력 메커니즘에 인터넷 시대의 유저들이나 네티즌들이나 조금 더 선도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 형태로 권력과 정치에 영향을 줬지만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권력 생성의 시대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합 시대가 온 겁니다. 디지털 융합 시대. 아까 말씀드린 이동통신과 데스크탑이 결합돼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 여기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걷는 시간까지도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여론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고, 그 아주 위협적인 대중적 도구가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들과 문화들이 하나하나씩 바뀌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보통신 시대를 시민의 정치 참여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이제 권력을 생성하고 여론을 생성하고 문화를 생성하는 시민의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정치권, 또 기업의 거버넌스, 또 뭐 대학의 거버넌스, 또 소비, 이 생산, 이런 문화들이 거대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동했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훨씬 더 본질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뭐 지구당 개편대회 같은 거 하면은 핵심 당원들이 이제 박수 안 나오면 유도하고 이런 것은 봤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분을 배치한 거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오시티즌입니다. 기존의 시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시민이 출현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시민 권리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시민은 완전히 그 양식과 존립 양식과 행태와 이런 것이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시민이 출현했다. 그래서 과거는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나를 시대별로 정리한 거라면, 지금 시민은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시민이다. 완전히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시민이다. 그래서 네오시티즌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제 계기가요, 스마트 기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뒤에 뭐 간단한 도표에서 보시겠지만 3,1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속을 일상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차단하려고 해도, 또 제도화된 어떤 정보나 논리를 제공하려 해도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증강현실의 일상화. 그래서 고전적인 시민의 개념과 또 네티즌들이 결합돼서 네오시티즌이라는 이런 이제 새로운 시민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 시민들은 속도가 빠르고요, 융합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 공간에서는 이 서로의 관계가 수직적이질 않습니다. SNS 공간에 들어가거나 이 공간에 들어가면 국회의원과 유저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잘난 체 해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융합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 네오시티즌들이 오프라인에서 과거의 정당 질서, 권력 질서, 지배 질서들이 수평적이지 않게 되면 저항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당의 위기나 정치의 위기도 본질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려놓는 것이 지금 뭐 지난 대선 때 우리 안철수 의원이나 또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뭐 국회의원 세비 깎겠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겠다,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 때 정당 공천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이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쥐어짜기식의 개혁이고, 이런 문명의 이동 속에 정치권과 네오시티즌들의 충돌로 야기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발견을 한다면, 쥐어짜기 제살깎기식의 과거에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것을 새로운 정치라고, 정치 혁신이라고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다른 정치 핵심의 내용을 제시를 했어야 이 시대를 꿰뚫고 있구나. 그래서 지도자로 손색이 없구나. 이런 네오시티즌적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했지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권력의 주체로, 문화와 여론 생성의 주체로 이 유목민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새로운 시민이 출현한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이 지도자들, 리더들의 자세가 돼야 되고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100만 명이 됐습니다. 2009년도 보급을 시작해서 80만 대에서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렇게 3,1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 디지털 융합 기술이 뒤떨어져서 IT 지수가 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에 밝고 금방 익숙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는 반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란 참여의 주체에서 생성의 주체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신 시민 권력이라는 말을 아마 돌아가신 노 대통령도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제시하셨는지는 그건 뭐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제 우리 시대의 권력은 시민 권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참여하는 것에서 생성하는 주체로 시민들이 자리 잡았고 국민과 시민의 양적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과 정치적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만 놓고 봐도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치산자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국민과 시민들의 양적 일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정치적 주체 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민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 스마트 시대가 가져온 결과다. 그래서 이제 시민 권력의 시대로 명명해야 되고 본질적 내용적으로는 이 시민들이 일반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서 참여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 융합 시대에는 직접 권력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성의 주체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전문가와 인텔리겐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요. 교수님들이 평생을 공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학문적 내용과 업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정치권에도 자기 전문성을 제공하고 국가 운영 과정에도 자기 전문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교통되고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시대가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아시죠? 미네르바. 그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의견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자기 의견을. 그랬다가 이 허위사실 유포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나온 젊은입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친구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전문대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산업은행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 금융회사를 인수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돼서 많은 이 주류 경제학자나 또 경제 정책을 하는 관료들이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나오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 미네르바라는 젊은 친구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를 예견했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할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인조 논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부에서 구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친구는 박사학위도 없고 교수도 아니고 더더욱이 전공도 다릅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네르바의 그 정확한 예측은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가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뤄놓은 학문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출석을 체크하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관리하고 취업도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학회도 나가고 외국도 가고 또 국가의 여러 부름에 정책적인 자문도 하는 그 시간에 미네르바라는 이 친구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냥하고 자료를 만들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기의 예측 능력을, 분석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과거에 종이신문의 정보를 의존하던 그 시대에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대접받고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학문적 내용을 주장하는 그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대중적 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의 전공과 나이와 직업과 무관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정보를 취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디지털 융합 시대로 인해서 도래했기 때문에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가능했다. 조금 더 유형을 살펴보면요. 요즘에는 미사일만 연구하는 사람, 또 철도만 연구하는 사람, 특정 분야의 정책만 연구하는 사람, 또 그런 동호회,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나 또 동호회, 또 그런 개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서 전문가들이 하여튼 장사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제가 초선된 것이 39살 때인 2004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그때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동네 가서 정치 돌아가는 것 좀 얘기하고 그러면 당원들이나 주민들이 귀를 쫑긋하고 세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잘 모르는 정치 뉴스를 돌아가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하면 아주 관심 있어 하고 또 역시 국회의원이 정보를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 얘기하다가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개인과 한 당원 개인이 대화를 하면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아직도 있겠지만 그 당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요즘에는 뭐 밴드 같은 거를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당원과 주민 한 분 한 분이 집합한 그 집합지성의 총량을 최재성이라는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 정보나 정치적 견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거 망신 나가는 것이고 또 이 양반들이 교통하고 융합하는 정보의 양이 저 개인의 양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시절의 풍경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게 시민들의 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약진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학문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정치 모든 분야에 이제 한 사람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몇 사람의 인텔리나 전문가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집단지성에 의존하는 시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그 증표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정해진 인력이 맡아서 했던 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이 주로 이제 IT 기술상의 기술적 문제 하나가 경쟁사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그런 기술적 문제 하나가 발견이 됐을 때 회사 내에 소위 말해서 부처를 뛰어넘어서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회사원들, 자기 회사 소속원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해결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라우드 소싱을 대행해주는 아예 회사도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 의존하던 그런 연구를 다수의 군중들, 근데 이 다수의 군중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충분히 정밀한 현미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들에게 공개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 시대가 이제 IT 기술의 부분적 기술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주요 기관, 또 기업, 또 어떤 이 지배적 조직 이런 데서도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기 시작됐습니다. 코넬대의 사례입니다. 조류연구소와 오드번 협회의 주관으로 조류관찰 프로젝트를 과거에는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을 했는데 이게 시간도 늦고 해결이 늦어지니 공개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했던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5만 명의 전 세계 아마추어 조류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조류관찰 프로젝트를 아주 빠른 속도로 완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마추어 이 조류 관찰자들은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순천만 어디에서 이 조류들의 생태나 질병 이런 것을 유포 추적하는 이런 것을 어떤 한국인 아마추어 조류학자가 관찰해서 올렸다면, 또 다른 나라의 미국의 어떤 아마추어 조류학자, 또 유럽의 어떤 조류학자들이 자기 지역과 부분,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와 이런